자, 안녕하십니까. 중남미 정치를 가르치고 있는 최명호입니다. 이렇게 보강을 녹음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아무튼 보강을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특히 해외에서 유학을 할 때, 특히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지역학 등등의 수업은 물론 교재가 있기도 합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학생들이 이제 뭐 독서를 됐던 자료 서치가 됐던 뭔가를 이제 공부해온 것을 토론을 하고 다시 또 뭐 조사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교수의 역할은 어떤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너무 과도한 해석이나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뭐 이게 맞냐 틀리냐부터 시작해서 좋냐 나쁘냐는 토론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막 이렇게 학원 진도 나가는 것처럼 대학을 마치 학원처럼 누가 바꿔놓은 건지 자연스럽게 바뀐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강의라는 것이 마치 TV에서, TV가 아니죠. 인터넷, 뭐 무슨, 뭐 어디, 저기, 수능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강의들을 모방한 그런 수업들이 뭐 인기가 좋거나 선호하는 수업이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소스가 이제 강사의 역할이 되고, 학생들은 리시버가 되고, 그리고 전달해준 정보를 뭐 습득하고 익히는 것, 사실은 외우는 것. 그래서 시험 보고 점수 받고 뭐 이러는 게 대학 수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없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글쎄요,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대학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냥 재밌게만 보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뭐 이런 상황을 바꿀 힘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수업 방식을 바꿀 생각은 별로 없는데, 자꾸 대학이 학원을 닮아가는 모습이, 그리고 같이 학문을 할 사람 혹은 하고 있는 사람, 현재형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아마 미래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으로 학생들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무슨 학원의 수강생들처럼 학생들을 보는 것인지, 뭐 가르치는 교수를 비롯해서 학교 당국도 어떻게 보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학원처럼 생각한다면 그저 등록금 내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처럼 등록금에 대한 자율성이 각 대학에 없고,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상당히 중요해진 그런 때라면 오히려 학생보다 보조금이 더 중요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강하라는 아무튼 뭐가 내려와서 저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눈이 많이 왔잖아요. 예, 갑자기 눈이 너무 많이 왔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꼭 강원도가 아니라고 해도 군대 생활 하다 보면 눈 치울 일이 많죠. 물론 뭐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복무하신 분들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눈도 이제 예전에 막 눈이 많이 오고 막 이러면 이렇게 합판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 이렇게 길 밀어놓고 막 눈 쌓아놓고 막 이랬었는데, 글쎄요, 그런 모습들도 점점 막 다들 나와가지고 막 연막칼슘 뿌리고 막 이런 것들, 새벽에 막 동네 이장님인가요, 통장님인가요, 막 해가지고 막 장정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삽으로 막 연막칼슘 뿌려놓으면 또 금방 녹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근처에 용인모현 쪽에 살고 있는데 그런 모습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변해가는, 대한민국의 변화가는 모습 중에 하나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죠. 주인처럼 살고 있으면 그 당연히 자기 거니까. 근데 이제 손님처럼 와 있으면 이거 누가 안 치우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냥 참고적으로 저희 집에는 저기 뭐야, 플라스틱으로 된 그 쌀입이 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쓸어가지고 눈 치우거나 그럴 수 있는 거, 그것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눈 얘기 뭐 그런 얘기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합시다. 교재가 중요한 게 맞을 수도 있죠. 교재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도서관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기다리고 있고, 인터넷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건가? 아니면 뭐 내가 알려준 대로만 알아, 그래서 10년인지 20년인지 된지 모르는 PPT를 걸어놓는 게 중요한 건지, 좀 이렇게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수업을 제가 뭐 갑자기 맡게 됐습니다만, 이 수업을 어떻게 세팅을 하게 됐냐면,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책이 있습니다. 권력의 법칙이라는 책이고, 프리드리히 폰 비저가 쓴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비저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학적으로도 상당히 유명하긴 합니다만, 이 권력의 법칙이라는 책을 기반을 해서 이 수업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역학이라는 학문에서 어떤 최종 목표점은 뭐냐, 적어도 지역학을 하는 학자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세팅해야 되는 커리큘럼에서 문자가 왔네요. 이 소리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튼 혼잣말이었습니다. 아무튼 자, 계속 이어가면 지역학이라는 학문의 최종 목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 지역의 정서에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정서에 다가간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현상들을 그것에 기반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 정서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바라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그 지역의 정서에 접근하는 것이 지역학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정서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마음이나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문화예술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예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대중문화, 뭐 드라마가 됐던 영화가 됐던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정서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오해되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역학을 배울 때 배움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목표는 그 지역의 정서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마시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네요. 누가 보면 저희 한 사발 먹은 줄 알겠습니다. 저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역의 정서를 알고 나면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의 현상을 이 정서를 기반으로 해석을 해내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망이라는 것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전에도 앞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정서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변해가고 어떤 식으로든 고정되어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짐작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입체적인 교육이 필요하죠. 언어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문학이 됐던 예술이 됐던 그 무슨 뭐 명작이니 뭐니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류의 정서들을 표현하는가도 바라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제가 뭐 단언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강 작가의 뭐 소년이 온다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작품들은 어떤 정서를 그려내고 있고 한국 근현대사에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자들의 어떤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육에서도 특히 지역학을 지향하는 교육에서도 분명히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폰 비저의 권력의 법칙에서 표절한 건 아닙니다. 저는 예전서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아니다. 다른 표현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고 서로 뭐 그냥 남사친 여사친 이렇게 알고만 지내는 남녀가 있고 모르는 남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그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관계. 제가 저번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그 자본회계적 합리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생각인데 아무튼 진짜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가끔은 나보다 더 소중한 것 같은 그런 사람, 이것을 사랑하는 관계라고 정의를 해본다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은, 물론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뭐 예전서부터 뭐 제비니 뭐니 뭐죠? 남자가 제비고 여성은 꽃뱀 뭐 이렇게 부르나요? 뭐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었고, 그렇죠. 마음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이름만 아는 사이라면 호의로 한두 번 도와줄 수는 있다고 해도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관계는 아닐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은 뭐 인간이란 존재만은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자기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거나 태도로 표현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물론 오감이 아니라 육감이 발달해서 그냥 척 보면 아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샤먼, 무속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인간은 언어로 표현됐을 때 알 수가 있고 그 마음을 그 다음에 태도나 행동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마음을 언어로 100% 완벽하게 표현한다고 단언키는 어렵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언어도 결과적으로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거나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권력의 법칙에서 얘기하는 정서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정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일 거야. 저들은, 그러니까 뭐 정치 조직이겠죠? 저들이 하는 제도라면 믿어볼 수가 있겠어. 저들은 우리를 더 잘 살게,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줄 것 같아. 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력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권력이라고 얘기할까요? 자, 제가 여기서 노골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자발적 복종이라는 라보에티가 쓴 그 명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명조인데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어떻게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낼 거냐, 주권자들의 혹은 자유시민의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권력의 법칙이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먹게 할 것이냐, 유권자들이 그래서 표를 던지게 할 것이냐, 그거 사실 지금 굉장히 발달해 있고 마케팅 이론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정치에서 중요한 건 뭐냐, 지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서다, 마음이다.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문제다. 그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움직여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정치다. 그냥 정치가 아니라 예술적 정치다. 그리고 이것이 권력의 법칙이다. 그래서 펌비저가 쓴 권력의 법칙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거 저 벽돌책이라고 부를 만큼 두꺼운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고 뭐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한 번 정도는 더 공부하시기를 바라는 분들은 이걸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세 번째 녹음인데, 지금 이거 녹음하다가 우리 집 고양이가 막 울면서 달려들어서 첫 번째 날렸고, 두 번째는 갑자기 택배가 오는 바람에 집에 저밖에 없는데 제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꾸준히 했던 것처럼 현실 정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무엇보다 저기 뭡니까, 요즘 같은 때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격변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거의 축제입니다. 축제. 매일같이 축제인데, 좀 여러분들이 좀 그 선을 좀 그어 놓으셔야 되는 게, 트럼프가 막 한마디 하면 뭐 이거 이렇게 된다, 큰일 났다, 난리 난다,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막 이렇게 호들갑들 떠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 대부분이 이제 얼마 전까지 해리스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던 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좀 걸러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트럼프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그런 말들을 하는 건가, 호들갑을 떨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거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 예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일단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벌써 이게 며칠 됐습니다만, 트럼프가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붙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계 자본이 투입된 상품들에 대해서는 20% 추가 관세를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벌써 일주일 지났는데, 저 모 국책기관에 있는 그 선생님하고 제가 아주 뭐 전화로 길게 1시간 가까이, 저는 일단 트럼프는 USMCA를 폐기 수준으로 갈 거다 그랬고, 그분은 2026년까지 유효한 건데 무슨 소리냐, 트럼프라도 그런 것들은 다 룰은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관련된 얘기를 제가 진짜 순진하다, 정신 차려라, 막 그런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거죠. 25% 관세를 매기겠다. 자유무역이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자유무역이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USMCA는 폐기나 개정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캐나다 총리도 갔고, 뭐 셰언바움도 뭐 이런저런, 불법 이민자 더 관리하겠다 뭐 이러면서 협상에 좀 나서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늘 하던 방식의 그런 협상이죠. 그리고 중국계 자본이 들어간 물건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도합, 이게 그냥 산술적으로 합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전체 퍼센트에서 또 가는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약 45%의 관세를 붙이겠다고 합니다. 뭐 되게 재밌는 방식이고, 또 뭐 전 세계 일관적으로 10%의 또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일단 가격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국채를 발행해야 될 것이냐, 단기 국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재정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일단 뭐 일론 머스크가 뭐 효율성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사람들 다 해고하고, 미국적인 방식이죠. 예, 트럼프가 그걸도 유명해졌었는데, You are fired 뭐 이걸로 되게 유명해졌죠. 근데 어떤 공무원들을 줄이고, 그리고 뭐 세금을 줄이겠다, 이것도 있는데,
여러분 저기 관세라는 것이 결국은 그 미국 정부가 걷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재정적인 수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가 좀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기 교통범칙금 막 이렇게 안 잡던 데였는데 막 숨어 있다가 나와서 잡고 막 이러면 이게 굉장히 뭐 공식적인 것이고 합법적인 것입니다만 사실은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자원 뭐 아무튼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트럼프는 일단 관세를 통해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즉 국채 발행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 미국의 세금을 물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보호주의 무역이라는 표현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개념으로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막 관세 매긴다 뭐 이러면서 막 호들갑 떨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이미 미중 무역 갈등 때 중국이 보여준 해법들이 있습니다. 중국이어서 가능한 거긴 했습니다만 환율을 조정해서 그러니까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뭐 달러당 환율을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인가 뭐 관세를 매겼어요. 중국산 물건의 한 반 정도의 20%인가 관세를 매겼는데 환율을 10%인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가치를 떨어뜨리니까 여기 상쇄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관세 문제는 환율로 상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미국을 강달러로 만들고 자신의 화폐를 약화시키면 관세를 뭐 한 20몇 % 매긴다고 해도 그것이 티가 안 나고 그냥 그 환율의 마법으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만 강달러는 좀 더 지속될 것 같고 트럼프가 이 관세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아마도 강달러가 지속되고 각국의 화폐는 약화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00원을 넘어서서 1,500원, 1,600원까지 가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미국으로 많은 공장들이 갔습니다만 국내에서 생산돼서 수출되는 물량이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붙는 관세는 환율을 통해서 이렇게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강달러 기조로 가고 약달러로 갈 것이고 이것은 또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달러가 돼야 투자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전 세계의 어떤 기업들의 생산 단지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미국 내에서 장사하려는 생각들을 먹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원하는 것이 아닐 걸로 봐서 아마도 전 세계가 먼저 선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달러 자국의 화폐를 약화시키는 요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는 이것을 블러핑으로 쓰면서 협상 테이블에만 올리고 그리고 이미 중국이 해법을 보여줬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그것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두세 수를 먼저 보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먼저 관세 매기지 말아라. 원유하고 뭐 LNG하고 이런 거 더 사주겠다. 이제 겨울인데 이런 협상 카드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뭐 제안이 들어오죠. 그래서 트럼프는 그거를 이렇게 턱 이렇게 세우고 보다가 이건 안 돼. 이건 괜찮네. 야, 너네 좀 더 사. 뭐 이렇게 협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으로 날아간 캐나다 총리보다는 아직까지는 뭐 그냥 뭐 외교부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불법 이민 좀 관리하겠다 정도로 얘기한 멕시코의 샤인바움의 그 대응이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뭐 사람마다 좀 판단은 다르겠죠. 아무튼 전 세계가 이렇게 지금 격동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상대가 겁을 먹고 쫄고 호들갑 떨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신이 협상하는데
더 우월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호들갑 떨지 말고, 그리고 뭐 쓸 수 있는 카드가 또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나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반응을 보고, 트럼프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준비는 재빠르게 해야 됩니다만 반응은 천천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호들갑 떨면 결국 당할 수 있다 라는 점과, 이미 8년 전은 아니죠, 한 6년 전인가 미중 무역 갈등이 시작되고 나서 중국이 보여줬던 그 모습들,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 저기 뭐 미국산 곡물하고 뭐 이런 것도 수입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잘 저기 서로 악수하고 끝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중국을 제재하려 한다는, 적어도 뉘앙스, 실제로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뉘앙스는 계속 풍길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내에 중국의 이미지는 현재 2024년 12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지지율과 거의 비슷합니다. 호감이 한 20% 미만이고 70%가 넘는 사람들이 적개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좀 되게 애매한데, 중국을 키워준 것도 미국이고 뭐 전 세계 생산단지로 만들어준 것도 미국인데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저기 그 중국만을 이렇게 미워하는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비율하고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유색인종이 됐던 흑인들이 됐던 뭐라고 부르던 간에 이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것은 트럼프를 정말 지지해서 뽑은 사람도 분명히 있긴 할 테지만, 뭐 라틴계나 흑인들이 왜 트럼프를 지지했냐? 트럼프를 지지한 게 아닙니다.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은 거고 민주당을 징벌한 거죠. 왜 트럼프를 뽑았는지를 생각하고 그걸 벤치마킹하게 된다면 아주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양당제가 굳어진 쪽에서는 누구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만 누구에게 징벌적인, 니들이 실패했어 라는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정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을 때 생각했던 정부의 모습과 현실은 좀 뭐 차이가 있긴 했죠. 물론 코로나 팬데믹이 있긴 했습니다만. 자, 그러면 오늘 그 보강 라틴 아메리카 정치에서 준비한 것은 일단 뭐 현실적인 부분도 반영하는 멕시코에 관한, 멕시코의 정치 경제적 특징을 좀 이렇게 언급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멕시코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아마 전 세계가 아니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거의 공통으로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아마 멕시코의 좀 특징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 보려 합니다. 자, 여러분, 멕시코의 뭐 면적이 얼마고 인구가 얼마고 그거는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에다 들어가 보면 뭐 검색을 해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 정치의 특징은 뭐냐? 하던 것들이 계속하는 호족 정치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 거의 모든 국가들이 공통된 겁니다. 그리고 이 호족을 스페인어로 까우디오 뭐 이렇게 부르는데, 까우디오의 정치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부분 국가에서 뭐 칠레나 뭐 또 아르헨티나 또 뭐 이 호족 정치에서 벗어나는 어떤 과도기적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연방제, 중앙집권제 뭐 이 얘기를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만 자기 나와바리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대농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경제를 자기가 거의 장악하고 있으며 그리고 사병 조직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병 조직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 지주집이기 때문에 그 농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 뭐 저기 그 농기구들 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낫에다 뭐 이렇게 저기 뭐 이렇게 막대기 긴 거 달거나 아니면 뭐 농기구들 중에서 무기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 거 들고 나오면 뭐 군대가 되는 거겠죠. 물론 훈련받은 군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들이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왕청이라고 하는 그 식민시대에 스페인에서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관청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은 수도를 비롯해서 몇몇 거점 지역을 제외하고는 장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래도 그럴 것이 이베리아 반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라틴 아메리카를 하나의 세력으로 중앙 집권적인 세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고 특히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보통 얘기하는 지주들이 지역 경제와 지역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게도 뭐 1492년 15, 16세기를 지나가면서 다른 유럽들이 이제 뭐 절대왕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도시국가 형태를 거치면서 1800년대가 되면 이제 그 민족국가 형태로 나가는 그리고 중앙집권제 절대왕정이 되면서 지방관도 직접 파견하고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통치하는 그런 경향이 생겼다면 라틴 아메리카는 정말 그 유럽의 그림자처럼 후진 기어를 또 넣게 되는 겁니다. 워낙에 면적이 넓은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만 이베리아 반도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는 그 지역의 실력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자들의 가문은 그렇게 큰 변화 없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200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글쎄요, 이게 뭐 우리나라의 기득권층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들이 그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뭐 회사를 만들거나 이제 농장도 뭐 저기 기업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의 CEO가 기업주가 주지사나 시장 뭐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나 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도 이게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 그 사람이 사장이면서 동시에 시장이면 사장 시장 요거 약간 그 아무튼 이 이권 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중립적일 수는 없겠죠. 예. 그리고 되게 재밌게도 우리나라는 시험을 통해서 누군가를 뽑는 게 굉장히 익숙하고 굉장히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시험을 통해서 뭐 회사원을 뽑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무원은 뒤로 두고 사기업에 이익에 적합한 사람을 그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들 나름대로 뽑는 게 뭐가 문제냐. 근데 우리나라는 뭐 100%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 어떤 류의 그 공정성을 요구하기도 하고 공정성이 필요하다고도 보고 있곤 하죠. 예. 아무튼 뭐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본인이 원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것. 이게 굉장히 그 봉건적인 구조입니다만 또 이것이 이 사회를, 이 공동체를, 이 구조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똑하지만 언젠간 내 뒤통수 칠 것 같은 그런 녀석들보다는 나한테 정말 충성할 것 같은 신복들을 뽑는 것이 좋다. 자, 이게 뭐 생각해 볼 법한 문제죠. 내 밑에 놓고 쓸 애가 내 뒤통수 칠 그런 애여야 하는지, 머리는 좋은데 뒤통수 칠 것 같은 애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뭐 머리는 좀 나쁘고 그래도 충성도가 높은 애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은 그 조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충성도를 보고 뽑는 조직에서 혁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 엘리트 집단의 특징이고,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키예프에서 중남미 엘리트 집단 연구인가요? 뭐 이게 PDF로 공유가 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멕시코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독립하고 뭐 세력을 잡고 안정되고 하는 과정까지 각 지역에 있는 호족들이 막 나와서 서로 겨루고, 멕시코 시티를 점령하면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가 한 두세 달 있다가 또 밀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고만고만한 세력들이 존재하다가 압도하는 세력이 나올 때까지 계속 혼란스럽다가 결국 그것을 압도하는 세력이 나와서 중앙집권 쪽으로 가고 독재로 가고 다시 뭐 민중봉기나 혁명이 일어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각 국가가 다들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라틴 아메리카의 식민 유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럽의 그림자 같았다는 것. 즉 본인들은 이제 뭐 혁신이 됐든 개혁이 됐든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제 라틴 아메리카는 굉장히 그 구시대의 봉건적 질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부분, 이것이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멕시코만의 특징은 제가 미국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GDP 성장률을 보면 미국과 멕시코는 굉장히 많이 연동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약간의 차이를 두고 멕시코의 경기도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외화벌이 중에서 현재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송금. 불법이든 합법이든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멕시코로 송금 보내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저기 뭡니까, 명절에 이렇게 뭐 집안 어르신들한테도 이렇게 용돈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용돈 받을 때지 용돈을 드릴 때는 좀 뭐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이민자들이 뭐 세마나 산타, 부활절 주간이나 크리스마스 뭐 이런 데는 조금 더 이렇게 보내겠죠, 송금을.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외환 보유량도 좀 영향을 받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설마 그러겠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멕시코계의 이주민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내주는 송금의 양이 그 외환을 벌어들이는 수단 중에서 1위를 다툰다. 그리고 여기에 카운팅 안 되는 것이 이제 카르텔이 벌어들이는 마약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달러는 또 카운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약간 경쟁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카르텔이 벌어들이는 수익이냐, 달러 수익이냐, 아니면 송금해주는 달러의 양이냐, 아니면 빼맥스에서 수출하는 석유로 벌어들이는 돈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빼맥스 얘기를 좀 하고 갑시다. 아무튼 경제 자체가 미국과 연동돼 있고 송금의 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빼맥스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빼맥스는 멕시코의 국영석유 기업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원유를 미국에 수출하고 가솔린을 사옵니다. 이게 되게 뭐 어떻게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왜냐면 자, 여러분, 1리터의 원유와 1리터의 가솔린, 뭐가 더 비싸겠습니까? 가솔린이 비싸겠죠. 정유했으니까. 그래서 원유 같은 양을 보내고 같은 양의 가솔린을 가져오면 멕시코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원유를 더 많이 보내고 가솔린을 조금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로 결과적으로 이게 손해를 보는 장사가 돼요. 게다가 원유를 보내고 가솔린을 사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제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잘 먹는지 모르겠는데 비타민의 원료도 원유를 정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부터 시작해서 뭐 플라스틱을 만들고 뭐 이러는 석유화학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멕시코에서는
크게 뿌리 내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 저기 유카탄 쪽에 정유 공장을 만들고 있고 지금 정유가 아마 시작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멕시코가 생산하는 원유의 많게는 80% 적게는 70% 정도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정유돼서 가솔린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 구조 때문에 페맥스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페맥스가 좀 위기에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구조들, 원유를 수출하고 가솔린을 수입한다. 그래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페맥스 자체가 워낙에 큰 그 기업이기 때문에 노조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좀 말씀 못 드리고 온 부분이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페맥스는 결국 그 원유를 보내고 가솔린을 사오기 때문에 달러로 거래를 한다고 해도 결국 이 두 가지의 차액만을 지불하면 되는데 매번 아무튼 적자가 나기 때문에 미국이 돈을 더 벌어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송금은 일단 뭐 사실 잘 사는 집안이면 뭐 불법 이민자도 없을 것이고 합법 이민으로 한다고 해도 뭐 그렇게 많이 보내고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그게 중요하지도 않을 것이고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생활이 어려운 쪽에서는 달러로 송금 보냈을 때 달러로 받을 수도 있고 멕시코 페소로 받을 수도 있는데 거의 100% 환전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외환 보유고에 바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카르텔에서 번 돈은 뭐 여러 가지 뭐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일단 현찰로 돌고 그리고 많은 부분 그러니까 카르텔의 말단으로 가면 갈수록 소비를 많이 하죠. 차도 바꾸고 뭐 금붙이 달고 뭐 그런 거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는 저기 암호화폐를 넘어서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이 카르텔들이 자신들의 달러를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금이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바로바로 환전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멕시코 페소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고 왜냐면 이제 달러를 멕시코 페소로 바꿔야 되니까 그 다음에 멕시코의 외환 보유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순기능은 가장 강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1994년 나프타 이후에 멕시코는 무엇이었냐? 멕시코의 임금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OECD에서도 거의 최하위급입니다. 지금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이었냐?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받쳐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적 공장으로 등장하기 전까지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의 피와 뼈를 갈아 넣어서 저렴한 물건을 공급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중국이 세계적 공장이 되면서 그 마길라도라라고 대표됐던 이 제조업 단지들이 좀 약화됐다가 지금 이제 한 2, 3년 정도 제 기억으로는 한 2020년서부터 이제 니어쇼링이 되면서 제조업 단지들이 멕시코 북부에 좀 더 다시 모이고 마길라도라가 다시 강화되고 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트럼프 시대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단언키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이 달러의 기축통화를 강화하고 혹은 판을 뒤집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구성할 수 있는데 캐나다와 멕시코와 미국이 화폐 통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을지도 뭐 정치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캐나다는 모르겠는데 멕시코는 만성적인 어떤 그 인플레이션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어차피 가격이라는 것은 달러를 기준으로 미국 화폐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특히 저는 이 카드도 분명히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거라는 그 뉴스만으로 상당한 경제적인 여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이야기만 쭉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서 이제 멕시코에 있는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 단지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그 테슬라 공장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공장이 결과적으로 백지화가 됐죠.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들이 현재 멕시코의 현안으로 있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멕시코, 캐나다 1번 타자입니다. 1번 타자. 1번 타자들이 어떻게 당하는지를 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를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캐나다보다는 오히려 더 멕시코가 여러 가지로 엮여 있기 때문에 멕시코의 반응들 어떻게 할 것이냐, 불법 이민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그리고 카르텔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미국 내에 있는 펜타닐 공장에 대해서 미국 내라고 했나요? 제가 멕시코 내에 있는 펜타닐 공장에 대해서 트럼프는 예전서부터 마린 미 해병을 보내서 타격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계획도 실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걱정이 되는 것은 정치 경력이 일천한 슈얀바움이 아무리 좋은 참모진이 있다고 해도 트럼프와 1대1 회담을 할 때 과연 이 트럼프의 현란한 어떤 그 개인기를 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어떻게 공략당할 것인가를 보고 전 세계는 아마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다들 헤아려 보면 환율의 약화 이것은 전 세계 공통일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해외여행이나 뭐 이런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미국만 안 가면 됩니다. 미국만 안 가면 뭐 그쪽 화폐도 약화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화폐도 약화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1,200원, 1,300원 그러니까 1,200원, 1,300원 사이였을 때 멕시코가 1달러당 16에서 17페소였어요. 지금 멕시코는 1달러가 20페소가 넘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1,400원 정도가 됐죠. 그러니까 이 비율로만 보면 멕시코 화폐가 더 약화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아마 좀 더 심해질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게 이제 일본이 자국의 화폐를 의도적으로인지 아닌지 이게 논쟁적이긴 합니다만 약화를 시켜서 한때 일본 여행 붐이 불었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누가 더 이제 깎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 강달러 즉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은 한동안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 얘기를 잠깐 하려 하는데요. 월스트리트의 각국은 달러 표시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달러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바로 이제 달러 표시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때 그 액면가의 한 20% 정도로 팔렸었어요. 그러니까 뭐 100원짜리라고 하면 20원에 팔렸던 거예요. 지금은 한 80원까지 가격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위기를 즐기시는 분들은 한 4배 친 거죠. 투자한 금액의 4배가 된 겁니다. 이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달러 표시 채권들에 대해서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수익률도 뭐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자, 그래서 100달러를 찍었으면 한 80달러 정도에 지금 팔리고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100달러까지 올라올 것이냐, 그 시장의 신인도를 회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논쟁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그 100분 토론 뭐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다 긴축재정으로 만들어진 이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는지 모르겠는데 줄푸세, 뭐를 줄이고 세금을 줄이고, 그냥 뭘 풀어요? 규제를 풀고, 그다음에 뭘 세워요? 법질서.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때려잡겠다. 그 다음에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푼다.
기업에게 자유를 주고, 이게 뭐 신자유주의의 법칙 같은 거고, MB 정부 때 그렇게 얘기했던 뭐 캐치프레이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줄부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믿음을 주고, 이제 뭐 빚도 다, 뭐 이자도 열심히 내고 그럴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재정으로 이렇게 된 거여서, 과연 이게 이제 경제를 나아지게 하는, 혹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를 줄였다고 해도 이제 플러스로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만성적인 부채가 있어요, 아르헨티나는. 그리고 이 만성적인 부채들이 다들 이제 사모펀드나 뭐 이런 회사에 넘어가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정부 간의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의 마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어떻게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좀 좋아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사람들 다 쥐어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얻어진 거기 때문에, 이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르헨티나의 상황은 그렇게 나아질 기미가 뭐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요 상황들을 쭉 한번 다시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이 트럼프의 25% 관세, 멕시코 사람들이든 캐나다 사람들이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알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얼마만큼으로 막아야 되는가, 이게 25%를 10% 뭐 5% 이렇게 막으면 잘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특히 셰언바움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멕시코 역사상 여성 대통령인데, 뭐 이렇게 약한 모습도 보이고 뭐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이다가 이걸 또 잘 막아내면, 아유 그래도 잘했네, 걱정했는데 잘했네, 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사람들이 되게 힘든데, 지금 꾸준히 힘들었으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80kg짜리 뭘 들고 있다가 그 85kg짜리 들었다고 해서 많이 무겁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비슷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사람들 더 힘들어졌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경제가 나아지고 있어, 뭐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면 그래도 뭐라도 해보려고,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재 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런저런 뉴스들이 많은데 그것이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정서를 보는 겁니다. 정서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라는 거, 사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고민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뭐 좋은 삶은 아니겠죠. 우리가 추천해 볼 만한 삶은 아닌데, 뭐 꾸미기만 하고 막 이렇게 좀 그럴 수 있으니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SNS에 공개된 인스타 속의 삶, 뭐 이런 것을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자신의 삶을 좀 과장해서 사람들의 동경을 얻으려 한다면, 그리고 그래서 성공한다면, 뭐 나름 뭐 인정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우리가 아이고 예. 아이고.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이나 여러 선택들이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는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인가를 고려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폼비저의 권력의 법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권력의 법칙, 책이 너무 두꺼워요.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서 방학 때라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우리 또 목요일날 1교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이렇게 느끼는 건데,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면 말을 좀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뭐,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닌데, 예. 그래서 오히려 정보의 양은, 전보다 좀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그리고, 갑자기 겨울이 됐죠? 예. 어떤 겨울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로맨틱한 기억들 또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